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13년 정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내지는 분단경제에 상응하는 개념을 평화경제를 선도했던 곳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본발 경제침탈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 남북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실체적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모델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냥 개성에 있는 공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적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북의 경협, 이 경협이 어떻게 평화경제를 만들어내는지 그 실증적 사례로서 13, 14년의 개성공단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개성공단 평화 그리고 경제의 창이라, 미래경제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수년, 20년 넘어가는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사실은 예견되었던 것들이고 현재의 물리적 조건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발 비교율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대안이 남북 경협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제조업의 위기, 개성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왔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 분단 경제, 이 섬나라 경제 속에서 최신할 수 있을 것인지 불가능하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드리죠. 그리고 평화련 대장정, 현 정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기를, 이 기회를 어떻게 다시 평화경제로 폭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 천재 1호의 기회로 삼아갈 것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경제로 해서 남북 경협의 상호 보완성, 여러 많은 역할 분담들을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다루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고 핵심들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경제를 하시는 산업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좀 차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의 창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게 닫혀있는 상황 자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책 실패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서 열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포기입니다. 포기. 얼마나 볼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본다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다만 모를 뿐입니다. 안다면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하간에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보신 이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했던 전체 규모는 약속된 땅은 2천만 평입니다. 그 2천만 평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약속 그 이후의 역사는 4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남과 북은 최초 이걸 약속할 때 2천만 평까지 약속을 해놓고 이후에 4천만 평, 1억 평까지 넓혀가겠다라는 구두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땅 2천만 평의 20분의 1 정도, 1땅에 100만 평 안에, 그 100만 평 안에서도 실제로 공장, 기업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약속했던 전체 기업 규모로 본다라면 5천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게 1땅에 100만 평의 약속이었습니다. 2천만 평 다 합치면. 그러면은 약 2% 채 하다가 말았습니다. 맹하기에, 개성공단의 맹하기에 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사천강이 흘러들어갑니다. 기정동마을, 대성동마을. 이게 붉은색 띠가 있습니다. 이게 휴전선의
DMZ입니다.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는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서울로부터 딱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60km. 60km면 차를 몰고 가면 진짜 가깝겠죠. 남측의 CIQ를 거쳐서 북측의 CIQ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런 시간을 뺀다라면 60km는 진짜 가까운 거리입니다. 70년 분단체제가 만들었던 분단 경계선 너머의 개성공단인데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첫 번째는 평화를 제도화하자.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가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평화를 위한 경제역도 성립이 됩니다. 경제를 위한 평화도 궁극에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로 합니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로서 돈도 벌리지만은 그 과정은 신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완벽히 구현하는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이 2천만 평 안에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측의 이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여단, 6만의 군 병력이, 군 시설들이 같이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그 군사의 기지의 6만의 군 병력을 북측 후방으로 10에서 15km 정도 물리고 그 군사의 기지에 공단을 조성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럼 개성공단 그 자체를 안보적 가치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남과 북의 6만의 노동력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많은 군사적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을 잡아주는 완충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했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우선 사진들 두 번 보겠습니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개성공단을 손에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라산입니다. 혹 도라전망대에 가셔가지고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도라전망대. 도자, 신라라자를 써가지고 도라, 즉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개성에서 항상 이 도라산에 올라가지고 신라의 도 경주를 바라봤다 해가지고 도라산입니다. 이 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시를 바라보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개성공단이 존재하고 개성시가 있습니다. 송악산이 있고 진봉산이 있고 용수산이 있습니다. 이쪽은 덕물산인데요. 저녁 노을이 지는 과정 속에서의 개성공단과 개성시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약속했던 합의했던 5천 개의 2% 정도 채 하지 못하다가 2010년 닫았다. 거기에서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 토지가 만나서 평화도 제도화하고 경제 번영도 담보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쭉 건설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개성공단, 개성시, 북측을 아우르는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라 그래서 북측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송악산을 어머니산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머니산이라고 합니다. 13년간, 14년간 이 공간에서 우리는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문산 봉동관 화물주 운행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 8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는 하루에 2회 상징적으로 기차가 남과 북을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개성공단이 고도화되게 되면 공단의 여러 많은 물류들을 기차를 통해서 다 실어나가기로 약속된 측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합의이죠. 공단이 다시 재개된다라면은 도로를 통한 물류 시스템도 있겠지만 철도를 통한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측 서울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쭉 대기에서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문산 쪽에 사는 분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점사하는 모습인데요. 통행검사소에서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쭉쭉 전자 장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인원 심사의 모습이고요.
우리 관련의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출퇴근 버스입니다. 북측의 노동자 5만 5천 명 출퇴근시키는 그 버스입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개성시, 개성공단으로부터 출퇴근 거리에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5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력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후에 노동력 공급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면서 나이가 좀 늘어났었죠. 5만 5천 명 정도가 근무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의류의 30%, 학생들 교복, 그리고 우리가 입는 모든 속옷의 90% 정도가 개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문구용품 이런 것도 개성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에게 남측의 기술자와 북측의 여성 노동자 사이에 이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념이 뭘까요? 진지하게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이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이념이 뭘까요? 저는 이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 제도일 뿐입니다. 어떤 이념이 있을까요?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념을 찾는다라면 국민행복이 절대 가치고 절대 이념일 겁니다. 이들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같이 일했습니다.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생산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관념 속에 있는 분단, 관념 속에 있는 북한 말고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만나게 되면 차원이 다를 수 있겠죠. 적대와 대립, 반목과 질시 과연 존재할까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른 영역이죠. 남과 북의 평화와 경제 번영은 이런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직접 구현됩니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만나지 않고 적대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관념 속에서 아무리 적대를 만든들 만나보면 다 신기루입니다. 그런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보고 적대를 키운 게 70년 분단체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시간입니다. 만나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학생들의 교복을 만들었던 모습이고요. 남북 간 이해제국, 이렇게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줄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품질이니 납기니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돈을 남기는 경제가 아닙니다. 상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상품이 아닌 것도 상품입니다. 납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서로 배우고 익히고 상호 관용적으로 이겼던 게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은 북측 땅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 축들을 깔았던 겁니다. 북측이 많이 배웠죠. 물론 간접적으로 일부 우리는 북측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작동의 논리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익혀갔던 어마어마한 공단이었죠.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인데요. 업간 체조라고요. 오전 오후 10분씩 업무사에 나와가지고 체조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 시콤 사진이 없네요. 만선의 모습이고요. 여가 시간을 즐기는 북측 근로자들입니다. 북측 사람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보편적 이미지 속에 있는 그 관념 속에 갇혀 있는 전통적인 북에 대한 이미지, 북한 사람들 과연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지고지순한 동포들이 있다. 지고지순한 동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북측 사람들이 체육대하는 모습입니다. 남측 사람들도 체육대를 합니다. 같이. 거의 섬마을 운동회 같습니다. 100만 평 안에서. 남과 북, 남측의 노동자들이 많을 때는 약 3,000명 있었습니다. 평균 1,000명 정도 있었고요. 북측은 한 5만 5천 명.
5만 6천의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13년을 같이 생활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었겠죠. 돈의 문제를 떠나서 생활적 이해가 서로 간의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방식들을 부지불식간에 신압으로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평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하루하루 매일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이 담보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어땠을까요? 따로 특화해서 경제적 부가가 갖춘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남측의 패션쇼 문화가 북측에도 전달이 되고 그들도 이것을 배우고 남과 북의 상호 문화가 교호작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은 13년간 이미 통일을 만들었었고 평화를 만들었었죠. 이런 개성공단 사례들이 확산이 되면 우리는 별도로 평화니 통일이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경제협력만 해도 평화로운 통일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자, 제품 생산 잘하자 그 말만 해도 우리는 평화를 통일을 신압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의 통일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가치,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평화,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정부, 평화 번영의장이죠. 경제적 가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정상적인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라면 우리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습니다. 어떠한 공단들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경제적 가치로 말씀드리고요. 안보는 그런 겁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남북의 공동의 경협 특구가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서 5만 6천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치 군사적 긴장들을 억눌러 수 있었던 완충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했었죠. 돈 버는 안보라고 합니다. 군사 무기 체계를 수십 조씩 배치하는 것이 진짜 안보일까요? 싸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안보는 평화를 위한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존재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보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안보의 적극적 개념이 바로 평화입니다. 적극적 안보가 평화예요. 소극적 평화가 안보죠. 개성공단은 적극적 평화를 구현해버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해버렸어요. 돈 버는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입니다.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 다름과 차이들이 소통되어지면서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신압으로 평화의 사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단이더라.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규명이 안 됩니다. 같이 생활해봐야 남과 북이 이렇게 평화를, 통일을 구현해 가겠구나라는 것을 개성공단 13년, 14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가장 큰 가치인 경제적 관점의 공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경제적 비교 우위를 담보하는 것들입니다. 노동력, 1,700만의 노동력이 북측에 있습니다.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양질의 노동력들입니다. 동기부여만 되면 진짜 일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 임금 인상률 5% 묶여 있습니다. 이직률 거의 이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집단적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 왜 이직률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사람의 노동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개인 노동을 합니다. 북측은 사회적 노동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즉 개인 노동이라는 것은 내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북측 사회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본다라면 내 개인의 노동을 판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내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관념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국가가, 공동체가, 인민위원회가 당이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의 동기부여입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거의 이직이 없죠. 이직이 없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고품질을 구현하는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고품질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북측의 여러 많은 경제특구들, 경제개발구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참 많은 나라들의 노동제도, 조세제도 같이 비교를 해봐도 물류의 시간 다 따져봤을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더라. 무관세도 마찬가지죠. 원부자재 완제품이 드나들 때 개성공단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민족 내부 거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론은 동일 문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민족적 정서가 같습니다. 음식이 같아요. 다문화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쟁력인데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동남아만 하더라도 2주 15일이 걸립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죠. 지난 70년 분단 체제 속에서, 분단 경제 속에서 우리가 섬나라 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섬나라 경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평화 경제 속에서 온전한 대륙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해본 게 개성공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 임금의 문제입니다. 노동자 5만 6천 명이 있었고요. 월 임금의 문제는 기본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측 노동자 5만 5천 명 똑같이 그 해의 기본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에 다 깔아버렸다. 5만 5천 명 똑같이 호봉업 시간에 똑같이 다 최저임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임금은 50불에서 74불이었습니다. 2004년 최초에 우리가 임금을 줬을 때 기본임금이 50불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2015년이 되면 74불인데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임금,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2015년 기준으로 124개의 기업을 다 토탈 평균 내보니까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8불을 줬었습니다. 우리 돈이 한 18만 원 평균입니다. 연장, 야근, 특근을 많이 하는 경우에 직무수당이 많을 경우에 작게 줬을 때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은 57불 한화로 6만 3천 원 정도 주다가 많이 올라서 한 18만 원까지 갔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노동자 10명 정도 이상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진짜 일을 잘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이런 조건들과 맞물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곳입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1대 30 개성공단 최대 수혜기업은 남측의 대기업, 중견기업들. 사실은 개성공단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OEM, 임가공 하청업체들입니다. 원청업체로부터 주문, 오다를 받는, 임가공 단가만 받는. 사실은 13,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았던 원청업체들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죠. 의류봉제 파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2015년 의류봉제업체들이 남측의 원청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가공 단가라는 게 있어요. 옷 하나 만들 때 얼마짜리. 와이셔츠 한 장 2,500원, 뭐 이렇게 양복 한 장 만들 때 얼마. 이 임가공 단가가 2015년 의류봉제업체들이 평균 임가공 단가가 20년 전이었던 1995년에 동대문 시장의 임가공 단가하고 똑같았었어요. 그 20년의 간극을 두고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건 남측의 원청업체들이죠. 그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줘도 개성공단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가공 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측의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최대 수혜기업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이런 말씀들, 기업 5년 생존 기업의 신규 기업이 5년 안에 도산하지 않을 5년간 유지될 평균 생존율이 국내는 27%입니다. 73%는 부도난다는 이야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2%입니다. 대부분 다 무너지죠. 그런데 개성공단에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100% 생존합니다. 돈이 벌린다는 이야기죠. 임가공 하청업체이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의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압도적 폭이죠. 압도적인 폭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자본적 가치로만 본다라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사실 이런 엄청난 오해들이 있죠. 엄청난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오해, 거짓들입니다. 10개의 기업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비교 우위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번 해봤던 건데요. 국내 기업들
남측 기업들 비교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개성공단 10개의 기업을 뽑아가지고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 개성에서 1억 원 생산액 1억 원 대비 경제효과입니다. 1억 원 생산액에 8,600만 원의 여부 결의효과가 있죠. 북측에 전환될 현금은 570만 원이면 됩니다. 570만 원은 뭐냐면은 노임, 사회보험료, 조세공감 다 포함해서 570만 원이 들어가면 1억 원어치의 임가공 단가 기준에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하면 8,300만 원이 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15분의 1 나오죠. 이게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두 기업은 부산에 있었던 부산의 신발업체입니다. 개성에서 아주 유명했던 업체인데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기업은 베트남을 갔고 한 기업은 개성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먼저 나갔어요. 베트남 나간 기업이 투자 금액도 고용 인원도 훨씬 많죠. 개성 기업에 비해서.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은 이 정도로 개성이 더 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한 시사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이라는 겁니다. 남북경협. 아까 보셨던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담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남북경협은 뺏고 뺏기는 경협이 아닙니다. 상호 윈윈합니다. 개성에 들어간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그 연관 협력업체들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개성이 아닌 동남아로 우리 기업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다 사라집니다. 개성에 진출하는 만큼 남측의 일자리도 보존, 유지, 확대되더라. 그것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라는 겁니다.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하는 게임이더라 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개성의 입주기업들이 2007년 대비 2014년 이만큼 주황색 그래프 속에서 엄청 매출액이 늘었다는 이야기고요. 총 자산이 2007년 대비 2014년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흔들면 안 됩니다.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정경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간 간에 남북 경협이 안정적으로 가면은 이만한 공단은 없다. 이론상으로도 실정적으로도 없다. 해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라면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도 넘어가고 그 과정 자체가 평화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면 중단되고 나오고 나서 다시 재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눈물을 흘리는 입주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공동화돼 버리죠.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부를 그대로 축적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곤 바르 이야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에곤 바르라는 사람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동방정책, 사회문화 인적 교류, 그 어마어마한 동방정책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 입안했던 사람, 책략가가 바로 이 에곤 바르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르가 개성공단의 2005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들도 경제협력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동서독은 경제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매 했죠. 당신들은 이 경제협력을 하네? 어마어마한 발상이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중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곤 바르가 이야기하는 개성공단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적 단어로서 개성공단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은 경협력을 해라. 경협을 해라. 돈도 벌고 평화도 신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하라. 제2, 제3의 개성을 하다 보면 이미 통일평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가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식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 왜곡되고 은폐되고 진짜 골치 아픈 꼬다운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당했던 게 개성공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어마어마하게 평화도 진작시키는 곳이었으면 놔뒀으면 안 되죠.
계속 확대했었어야 되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제조업 위기 다른 거 아닙니다. 다 뭐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이 위기는 언제부터 왔을까요? 단순합니다. 30년간 매년 10% 이상씩 고도 경제 성장했던 중국발 비교 우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중국은 15억 시장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제조업 전체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월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한중 관계 경제 비교하면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GDP 증감률이라든가 생산성 증감률, 제조업 평균 가동률 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경협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13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적지 않은 기업들이 R&D를 하고 굉장한 고부가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더 뻗어나갑니다. 이건데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이 제조업 경쟁에서 3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5위에 있습니다. 미국도 추월한 게 중국의 제조업 경쟁이 2016년입니다. 이 간극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기반 기술의 경쟁력 순위를 보더라도 18년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지만 23년, 향후 3년이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입니다. 우리한테는 IMF를 넘어올 수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 토대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은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공룡입니다. 저 중국을 옆에 두고 우리 경제가 운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경협, 개성공단 13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협에 고도합니다. 이미 디스플레이, 무수통신, 석유화학, 철강, 선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 미국, 일본 다 가져가 있잖아요. 이것은 구조화됩니다.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을 해야만 이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야만 한국 경제 내지는 국민들의 행복이 담보될 수 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꿔줘야 된다. 섬나라 경제인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야만 된다. 남북 경협이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단순한 논리입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말입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금액입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인 478억 달러가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투자됐습니다. 약 480억 달러 정도 되죠. 한 해 동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순투자 금액이 약 255조. 이런 단어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480억 달러 정도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개성공단 13년, 1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순투자했던 고정자산 설비 전체 총액 얼마냐면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7억 달러 약 70배가 한 해 동안 나갔어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니다. 저 북측을 놔두고 저 먼 동남아로 이 엄청난 국가적 자산이 빠진단 말이에요. 일자리 다 작살나고 우리 부 다 산질되고 왜 남북경협 안 합니까? 해야죠. 국민 행복이 절대 가치고 절대 이념이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경제가 있는데 너무 확 잡히는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한 해 동안 70배가 나갔다. 이 금액의 10%만 매년 북측에 투자될 수 있어도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북경협을 하자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국민 행복, 평화도 만들고 돈도 벌자. 단순한 가치예요. 어떤 이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남북경협을 퍼주기라 그래요. 거짓말이죠. 압도적인 포기라 그랬죠. 13년, 14년 계속 해봤는데 상상 앞서서만큼 우리가 몇십 번을 더 퍼온단 말이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하자는 이야기죠.
대전환기 평화련대 대장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경제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많은 역사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간 더디어 가지만 하여튼 분단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평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가시권 안에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 지금이 있습니다. 지난 630 새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지난 1년 6개월의 과정이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가 어떻게 경제를 창출하는지.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불입니다. 신용위험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이 2018년도에 달성됐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피치가 역사상 최고치의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해요. 현재 우리 국가의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중국보다 2단계가 위에 있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운가?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 때문입니다. 실물 경쟁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초 체력이 진짜 약합니다. 수십 년간 저임금 체제 그거 하나 보고 버텨왔단 말입니다. 자구책이 없었어요. R&D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하간에 국가 신용 등급이 국제정치 질서는 올라갑니다. 이 부분과 우리 기업들의 자구책 플러스 남북 경협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라면은 13, 14년간 개성에서 직접 해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들을 분단 경제를 평화 경제 속에서 담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한 푼도 개성에 투자하지 않고 원청업체에서 오다만 줬던 그 사장님들 만나봤을 때 이런 곳은 없지라고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실증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124개의 기업이 5,000개가 되고 이런 개성공단이 제2, 제3, 제4의 개성공단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은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큰 틀에서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북한 경제를 깊이 들여다봤던 입장에서 한번 소위 말하는 신경제지도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건데요. 한번 대입을 시켜봅니다. 그냥.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대륙 경제에 편입된다. 해안과 대륙의 연결이다.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수 있겠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민해 봅니다. 일본발 저 경제 도발, 경제 침탈, 사실 경제 전쟁에 준하는 이런 일방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남북의 경협을 통해서 기술 협력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만으로도 즐겁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강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강.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원자재를 주로 호주나 칠레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몇 달 걸려서 가져옵니다. 북측에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시간, 가격 대비 호주와 칠레에서 가져오는 가격 대비 65%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남북 경협의 상호 보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이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비교율을 담보하는 것들입니다. 남북측 산업 역할의 분단, 민수, 군수, 기술과 자본, 노동과 토지 아니라 우리의 마케팅 능력, 우리 유통, 기술,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제조업은 모든 제조업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경쟁력들을 북을 만나면 다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첨단과 제조업종의 조화가 있을 수 있겠죠. 1,700만의 양질의 노동력. 우리하고 똑같은 진짜 똑똑한 한민족 한 성원으로서 그 양질의 1,700만 노동력이 있다. 국내에 수백만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진짜 일을 잘하는 1,700만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5천만이 아닌 약 8천만을 상회하는 단일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북측이 지난 70년간 분단 체제 속에서 엄혹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여전히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적 상황을 담보하고 있죠. 북측의 우리보다 큰 땅덩어리, 저 땅덩어리는 말입니다. 지난 60년간 그냥 어떠한 경제 개발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북측의 산업 경제 현실입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고도화된 경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도 못 끝난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나아가게 되면 저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이제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현대화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말입니다. 북측의 전체 물류, 교통 물류의 약 90%가 철도입니다. 도로만 보면 우리 한국의 도로율 기준으로 봤을 때 북측은 도로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도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북측에 도로만 한국 도로율의 50%까지 올리는데 수십조 달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남북 경협 속에서 우리의 토목 건설 회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유무상통이죠. 도로 깔고 북측의 자원 가져오고 상호 윈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신뢰 구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상을 잘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협의 고도화, 평화 경제를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압으로 평화도 함께 담보할 수 있겠더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 경제 속에서 중국발 비교 우위를 다시 넘어가고 일본발 경제 침탈에 대해서도 오히려 천우 신조의 기회로 전화해보의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13년간 개성공단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남의 미래, 창원의 미래, 창원의 산업 구조를 보고 북측이 무엇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북측이 발표한 5개 경제특구와 20개 경제개발구,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 부산, 경남, 울산, 창원 어떻게 여기가 연결시킬 것인지, 북측이 여러 많은 이 자원지대를 보고 북측의 자원 대비시켜서 관련 산업들을 유추해보고 창원의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지역을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 것은 창원의 몫이고 경남의 몫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본 데이터 정도는, 기본 지표 정도는 개성공단 13년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먼저 북을 알고 그 속에서 경남의 내일, 경남 도민들의 행복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